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월로스 정상윤입니다. 오늘 정상윤의 100만 달러 원탁회의에서는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잘 되는 집안의 9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방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까요? 잘 되는 집안은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죠? 네, 첫 번째, 잘 되는 집안은 가훈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훈 만드셨나요? 네, 당장이라도 만드셔야 됩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돈 들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 액자 같은 거 따지지 마시고 지금 당장 종이 한쪽에 정직이라는 두 글자라도 써서 붙이시는 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잘 되는 집안은 바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죠. 네, 일찍 자고 일어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어렵지만 꼭 도전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잘 되는 집에는 거실에 TV나 소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장과 테이블과 의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로 책을 읽는 것이죠.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겠죠. 차도 마시고요. 네 번째, 잘 되는 집안은 바로 대화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풍성한 대화가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잘 되는 집안은 일요일 아침이 바쁩니다. 바로 신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단체에 가서 그런 미사나 예배 같은 것, 그런 것을 참석하고 또 가족들이 나들이를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릴 나머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잘 되는 집안은 좋은 동네에 삽니다. 자,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뭘까요? 바로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 자식의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그러한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집 동네에 살았더니 애가 장사하는 것을 흉내내고, 맹자가 장사하는 것을 흉내내고, 그 다음에 그 장내 쪽, 그 묘지 쪽에서 집을 얻었더니 이 장 치르는 걸 연습하고,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결국은 그 글방 옆에 집을 얻었더니 드디어 맹자가 글 읽는 것을 연습하게 된 걸 보고 기뻐했다는 그러한 고사성어입니다. 자, 이 좋은 동네에 거주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한 5, 6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그 외근을 하는 날이었고, 오전에는 강남의 부유층들이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아파트 단지에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탔었는데 그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요. 엘리베이터 안도 참 깨끗했거니와 지금은 참 익숙해졌지만 그 당시엔 생소했던 조그만한 LCD TV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여러 가지 뉴스도 나오고 했지만 중요한 제 눈에 와닿았던 그 문구는 탈무드에 있는 어느 경귀였습니다. 탈무드 격언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부자가 되는 비결은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고 내일에 할 일을 오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 오늘 먹을 걸 내일 먹는다는 것은 바로 돈을 덜 쓰는 것이겠죠. 근검절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한다는 것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 돈을 열심히 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참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야, 이 좋은 동네, 이 좋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마다 하루에도 2-3번씩 타고 내릴 때마다 저런 글귀를 보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야, 더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에는 강북에 좀 가난하신 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탔었습니다. 어땠었느냐? 일단 지저분했고요. 두 번째는 그 벽마다 덕지덕지 광고지 전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족발집, 보쌈집, 순대, 곱창, 떡볶이. 그래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저도 마침 그때 저녁 때였었는데 배는 고프죠. 출출하죠. 그 전단지를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럼 저녁에 늦게 퇴근해서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게 되면 전단지를 보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출출한데 집에 가서 저거 시켜 먹어야지. 그러면 또 그 시켜 먹어 무슨 일 벌어지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늦잠 자죠. 먹었죠. 소화 안 되죠. 아침 늦게 일어나죠. 속은 더부룩하죠. 늦잠 잤으니까 허겁지겁도 마침도 못 먹고 출근해야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좋은 동네에 거주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한가요? 자, 노숙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바로 영등포역이나 서울역 가야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모여 살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끼리 모여 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유상종, 이 군집생활,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아주 원시시대부터 이어진 것인데, 자, 왜 잘 사는 동네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하냐? 바로 자극받는 것이죠. 자극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못 사는 동네에 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 못 사니까 내가 못 사는 거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남들 못 사는 것만큼만 똑같이 행동하면 되니까 그 못 사는 게 평준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잘 사는 동네 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차도 보게 되고, 아이고 저 집은 벤츠를 뽑았네. 우리 집은 차가 이게 뭐네. 자극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또 좋은 동네에 살게 되면은 거주 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학원이랄지 교육 환경이랄지 모든 문화 혜택이 아무래도 집중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더 잘 살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동네에 거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나이가 좀 젊으시고 좀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변두리 외곽 지역에서 내 집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 사는 동네에서 좀 월세를 얻더라도 그렇게 사시는 게 더 미래적인 미래의 가치를 본다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주말에 우리 가족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가보셔야 될 곳이 있습니다. 놀이공원이나 그런 데 가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평창동과 성북동에 있는 고급 주택가입니다. 정말 주말에 한 번씩은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족들과 나들이만 다니지 마시고 한번 평창동과 성북동 고급 주택가를 한번 드라이브를 꼭 해보십시오. 아마 삶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보는 시각, 그 다음 내가 어떤 동네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게 달라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되는 집안의 이제 7번째 덕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되는 집안은 격조 있는 언어 문화가 있습니다. 격조 있는 언어 문화라는 것은 바로 이제 존댓말, 고운말씨 이런 것이죠. 자, 요즘에 뜨고 있는 그 정치인이 있습니다. 요 몇 년 전부터 바로 안철수 국회의원이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안철수 국회의원이 어렸을 때부터 그 집안이 그 서로 존댓말을 쓰는 문화를 썼다고 합니다. 그 어머님조차도 그 안철수 의원 자식한테 항상 존댓말 썼다고 하더라고요. 혼낼 때조차도 존댓말로 혼냈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좀 지각을 해가지고서 택시를 타게 됐는데 그 안철수 의원이 딱 타니까 밖에 있는 어머님이 학교를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택시기사가 안철수 의원한테 뭐라고 물어봤느냐? 형수님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모친이 어렸을 때부터 자식에 대해서 자식의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항상 존댓말을 쓰고 격조 있는 언어문화를 쓰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지극한 교육열이 안철수 의원이라는 큰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겠죠. 자,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극이나 우리나라 그 전통 드라마 보시면 양반집, 사대부집에서 부부간에 반말하시는 거 보셨나요? 응? 많이 이보게 물 떠오쇼 이러지 않습니다. 서로 존댓말 씁니다. 대감마님, 안방마님 서로 존댓말 쓰죠. 원래 우리나라 전통 문화는 부부간에 존댓말 쓰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 바로 일제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바뀐 것이죠. 일본 사람들은 무조건 여자한테 하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쓰는 말과 여자가 쓰는 말이 다르죠. 여자는 무조건 존댓말을 쓰게 돼 있고 남자는 여자에게 하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일제 이러한 사무라이 이 식민 문화가 우리나라를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한테 반말하는 서로 반말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이 반말이 왜 문제냐? 만약에 언어가 거칠어지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살다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 반말 쓰는 집안은 화가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거친 언사가 터지는 것이죠. 거친 말만 나가겠습니까? 고함, 그 다음에 심해지면 욕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다 이런 막말과 거친 말들이 상대방한테 상처가 되고 영혼을 핥히는 것이죠. 그러다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는 집안은 격조 있는 언어 문화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막된 집안, 망가진 집안의 특징이 뭘까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막말하죠. 함부로 말합니다. 엄마는 아버지한테 막말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막 고함치고 훈계하고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또 부모한테 반말로 저항하는 것이죠. 망가진 집안의 특징은 뭐냐면은 집안의 언어가 망가져 있다는 뜻이죠. EBS, 제가 이제 그 교육방송을 자주 언급하는데요. EBS 그 교육방송에서도 보면은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그러한 그 프로를 보게 되면 항상 그 부모 자식 간에 벌어지는 문제 첫 번째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말과 지시와 훈계가 모든 가족 갈등의 원인이자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격조 있는 언어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족을 잘 되는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정 안에서 품격 있는 언어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잘 되는 집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가정 안에서 좋은 언어 문화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 되는 집안의 또 하나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잘 되는 집안의 8번째 덕목입니다. 자, 잘 되는 집안의 8번째 덕목은 바로 돕기 문화, 서로 돕는 문화입니다. 서로 돕는 문화. 자, 만약에 이 세상에 부자가 되는 학문이 있다면 그 학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 지금 말씀드리는 서로 돕는 문화입니다. 자, 저도 오늘 이 방송을 하러 차 운전을 하고 왔는데요. 시내에서 운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차선을 잘못 들어서 차선 변경하다 보면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다 보면은 깜빡이를 켜게 돼 있죠. 근데 깜빡이 켜면 우리나라 성격 급한데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양보해주긴커녕 오히려 돌진하죠. 그러니까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가려면 갑자기 또 들어가 무슨 일 벌어지나요? 뒤에서 상향등 켜고 빵빵대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바로 양보의 문화가 실종된 것인데, 자, 그렇다고 그 차 한 대 양보해주고 끼어드는 거 양보해준다 그래서 더 빨라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결국 교차로 가보면 그 차 똑같이 앞에 있더라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돕는 문화가 사라진 것일까요? 왜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지신 걸까요? 이 제가 말씀드린 건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도로에서 항상 겪는 일이실 겁니다. 자, 바로 그것은 돕기 문화가 실종되고 손익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손익을 따지는 거죠.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거죠. 양보하기 싫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차선 변경 안 하고 계속 줄지어서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이고 저거 내가 이 사람 양보해주면 그 순간 손해본다고 느끼는 것이죠. 손익을 따지니까 손해보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익 보려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걸 갖고 뭐 이제 협박죄로 하겠다, 도로간에 뭘 하겠다는 하는데 법이 과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이렇게 손해보기가 싫어지고 자꾸 이익을 따지는 그러한 우리 사회 문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저는 바로 그것이 가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대화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자, 우리 반 학생들, 이번 우리 기말고사 잘 봐갖고, 야, 우리 모두 뭐 해자.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시험 잘 보면 뭐 해주실 건데요? 거래하려고 듭니다. 자, 우리 반 아이들이 이번부터 이제 지각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자지 않기다. 그럼 애들이 또 뭐라 그러나요? 선생님, 잠 안 자고 집중하면 뭐 해주실 건가요? 거래하려고 합니다. 거래.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자, 우리 아들이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해. 몇 등 하면 사줄게. 지금 거래하는 것이죠. 공부는 그냥 하는 것이죠. 열심히. 학생이 공부하고 아빠가 일을 하듯이. 또, 자, 우리 누구누구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집안 청소 좀 도와야 돼. 그럼 뭐라고 해나요? 아빠 뭐 해줄 건데요? 거래하려고 듭니다. 게임기 좀 사주세요. 게임기 좀 사주세요. 그럼 뭐 하면 해줄게. 뭐뭐 하면 뭐뭐 해줄게. 어렸을 때부터 손익을 따지게 되고 거래를 자꾸 하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거래를 하기 시작하니까 손익을 따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자, 손익을 따지는 것이 물론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좀 베풀고 도와주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깐깐하게 손익을 따지시고 손해보는 걸 질색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그렇게 손익을 따지시고 깐깐하신 분을 제가 어떤 주식이나 어떤 재무 쪽이나 금융 쪽 상담을 해보면 그렇게 손해보기 질색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익을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무 포트폴리오 보면 더 돈이 없더라는 것이죠. 더 돈이 없어요, 진짜로. 그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맨날 손익을 따지니까 내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신령이 찌들어 있죠. 맨날 사람 의심하고 들죠. 이 사람 나 혹시 속이는 거 아닌가? 이거 막 바가지 씌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심령이 지쳐있죠. 마음이 찌들어 있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음이 빈곤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5가지 돈의 핵심 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부의 가장 핵심 원리는 풍요로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풍요로운 행동과 풍요로운 행동이 창출하는 풍요로운 환경입니다. 손익을 따지고 손해보기 싫어하니까 마음이 찌들고 맨날 마음이 가난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 가난한 행동, 가난한 환경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만 일어나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한테 아들이 이제 우리 어머니 보약 좀 해줍시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몸이 안 좋네. 보약해줍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친정어머니한테 보약해주자는 말 안 해주면 부인이 화가 나는 것이죠. 부글부글 끌어올리죠. 손해보는 느낌 나니까. 그렇죠? 또 내가 이렇게 지쳐가고 밤낮도록 이렇게 일하고 고생해서 집에 왔는데 거실은 난장판이고 세탁기는 난리가 나 있고 배는 고픈데 주방에는 음식 하나도 없죠. 와이프는 자고 있죠. 짜증나는 거죠. 왜? 손해보는 느낌 나니까. 또 와이프 입장에서도 부인 입장에서도 맨날 애들에 지쳐갖고 이렇게 힘들어갖고 그냥
맨날 남편이 지고기만 바라다가 막상 주말 딱 됐는데 이 신랑이라는 사람은 그냥 소파에 퍼질러 누워서 스마트폰 보고 있으니까 부하가 치미는 거죠. 나 손해보고 산다 생각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저 남자하고 살면 얼마 덕 볼까? 저 남자하고 살면 얼마 덕 볼까? 그렇게 주판을 따지고 조건 따지고 해봤는데 막상 살아보니 돈도 별로 없고 손해보는 마음 드니까 불화가 시작되고 손해보는 느낌 마음 때문에 이 남자하고 못 살겠구나, 이 여자하고 못 살겠구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서로 돕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희생하는 겁니다. 좀 도와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건데 그것의 바탕마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항상 갈증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인이 왜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울까요? 바로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짐승을 키울까요? 반려견은 반려자가 아니라 반려견이 등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아지나 개는 우리한테 조건 없이 사랑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도 못하는 그 강아지와 짐승들한테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현대인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피폐해지신 것, 사랑이 굶주려 있는 것인데, 자, 서로 돕는 가정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것이죠. 신랑이, 여보, 나 오늘 늦게 들어가. 무슨 일인데요? 아, 술 먹냐고 뭐 거래처가 있어. 그렇다면 당장 들어와! 이런 소리 지르는 게 아니시죠? 아니죠. 돕는지만 아유, 네 여보 천천히 들어오세요. 해장국 끓여놓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돕는 문화입니다. 쉽진 않습니다. 물론. 또 집에 늦게 들어왔더니만 집안이 엉망이고 살림이 엉망일 때 와이프를 욕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애들 키우냐 이렇게 고생하고 피곤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예, 토요일날 일요일날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가 늦게 들어 게임을 빠져가지고 했을 때 그 스마트폰 뺏고 게임기 깨고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녀석이 이렇게 게임하느냐가 정신 팔려 있으니까 이제 재우고 그 다음에 내가 주말에 공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들이죠. 1년에 한 번쯤은 주말 나들이 가고 그러실 게 아니라 중증 장애인 시설에 가서 가족들이 봉사를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양로원이나 보육원이나 온 가족이 가서 한번 봉사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자식에 대한 교육, 그다음 이 사회에 대한 큰 내가 가치를 발휘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할 때 남을 돕지 못하신 분들은 부자가 되어서는 더더욱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돈이라는 것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을 일으키기 마련이죠. 가난할 때 마음이 가난하고 남을 돕지 못하신 분들은 서로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더더욱 인색해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가난할 때 남을 도울 수 있고 없을 때 조건 없이 베풀 수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도 반드시 조건 없이 도움을 받게 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조건 없이 베풀고 후덕하고 인정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은 조건을 따지고 손해보기 딱지색하고 얻어먹는 거 좋아한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누구한테 마음이 가겠습니까? 누구와 우애를 다지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베푸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게 마련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분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크게 성공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이런 남을 돕는 것, 조건 없이 베푸는 것,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평생토록 축적되기 위해서는 어디서 시작돼야 될까요? 바로 가정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청소년기, 유년기 계속 그것이 훈련받고 이루어져야지만이 성인이 돼서도 사회에서 그대로 벌어지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잘 되는 집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서로 돕는, 조건 없이 돕는 사랑의 문화가 있습니다. 다음 이 잘 되는 집안의 9번째 조건입니다. 자, 잘 되는 집안은 같이 먹습니다. 같이 먹습니다. 이 먹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모 지상파 방송에 보면은 그 정글 오지를 이렇게 연예인들이 탐험하는 그러한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항상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죠. 그 병만족이 그 오지에 수렵하는 원시 그 종족들하고 만나갖고 음식을 이렇게 주고받고 먹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렵 민족들은 귀한 음식이라 해갖고 애벌레, 무슨 박쥐고기,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혐오 음식에 가까운 것들인데 그런 것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안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병만족 사람들이 그걸 또 맛있게 먹는 척을 하고 또 의외로 맛이 있어서 뭐 이렇게 놀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비위가 상한 음식인데 그걸 먹죠. 뿐만 아니라
그 병만족도 라면이라는 걸 끓여서 이것이 우리 한국의 음식이다 그러면서 그 원시 수령 민족들한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먹는 것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동질성을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 되게 중요한 것이죠. 자,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집에 키 크고 피부는 하얗고 눈이 파란 백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백인이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신김치에 된장찌개 막 이런 것들을 막 입맛을 다지면서 맛있게 먹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이거 외국인이 아니야? 같은 사람이구나. 아주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외국 사람이 코를 막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욕을 하면 순식간에 이질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 먹는 것이 같이 먹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큰 고유 명절인 설과 추석의 가장 핵심 이벤트가 무엇일까요? 바로 공통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한 핏줄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모여서 나눠 먹는 것입니다. 이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 매운탕, 설렁탕 이 모든 그런 우리나라 전통 음식의 특징은 혼자 있을 땐 먹기가 힘듭니다. 혼자 자취하시는데 설렁탕 만들어 먹으시는 분 있나요? 매운탕 만들어 먹으시는 분 있나요? 삼계탕? 쉽지 않습니다. 같이 먹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이런 가정의 핵심 기능이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그래서 먹을 식자 입구자죠. 같이 먹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즘 한 몇 년 전부터 먹방 스타가 뜹니다. 먹방 TV. 자, 왜 먹방 TV, 먹방 스타가 뜰까요? 싱글 가족이 들어서 그런 것이죠. 남 먹는 모습을 구경을 못하니까 그거 뜨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먹는다는 게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먹어야지 라면을 먹어도 맛있습니다. 혼자 먹으면 맛이 없죠. 음식이라는 게. 딴 사람 신나게 먹는 모습 보면서 나도 입맛이 돌고 또 시너지가 나서 더 신나게 먹는 것이죠. 혼자 먹으면 남는 음식이 여럿이 먹으면 반드시 모자라게 되는 이유가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을 봐왔다가 혼자 살게 되니까 남이 먹는 모습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방 TV랄지 그런 프로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참 외로운 그러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교육방송에서 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그 교육방송을 자주 보는 편인데 교육을 제가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은 아침 식사를 하는 집과 그 집의 아이들,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고등학생 아이들하고 아침 그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조명한 게 있었는데 아침 식사를 하니까 성적이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지극히 당연합니다. 사람의 머리는 아침에 두뇌 활동이 가장 활발한데 아침 식사를 하려면 좀 일찍 일어나야죠. 아침 먹고 두뇌가 활발하게 활동할 때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이죠. 아침 속이 비어 있으면 아무래도 잠이 덜 깨고 잠이 덜 깨니까 머리가 덜 돌아가니까 성적이 또 안 나오겠죠. 우리가 잠 깰 때 뭐 하겠습니까? 껌 씹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저작 기능이 이 잠을 깨우고 두뇌를 자극하는 아주 중요한 그 운동이거든요. 자, 그만큼 가족이 아침 식사 또는 저녁 식사를 꾸준히 하는 것은 중요한 식습관이자 아주 중요한 아주 효과적인 체질 개선 방법입니다. 자, 혼자 먹으니까 아무 때나 먹는 것입니다. 여럿이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데 여러 번 상을 차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먹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지고 식사 시간이 규칙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또 혼자 먹으니까 밥 차리기가 귀찮죠. 혼자 먹게 되면 대충 먹게 돼 있습니다. 그냥 대충 먹게 돼 있고 물 말아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했는데 여럿이 먹을 때는 어떻게 되면 상을 차리는 것이죠. 밥상을 제대로 차리게 됩니다. 주부 입장에서도 식구들이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밥을 제대로 차리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도 혼자 드실 때는 물 말아 대충 드셨습니다. 그러나 식구들과 같이 먹을 때는 밥상을 제대로 차리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대로 된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으면 저절로 체질 개선이 되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혼자 먹으니까 대충 먹고 아무 때나 먹으니까 식습관이 무너지고 리듬이 끊기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이 먹는다는 것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예절의 출범은 바로 식사 예절입니다. 자, 예전부터 우리 우리 어른들이 이 식사 예절을 되게 특히 우리 한국 민족은 되게 중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 먹을 때 후루룩후룩 소리 내면 안 돼. 국 마실 때 후루룩후룩 소리 내지 말아라. 밥알 남기지 마라. 어른이 먹고 난 다음에 먹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식사 예절에서 비롯됐습니다. 예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절들 바로 식사 예절에서 시작되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귀족 집안에서도 먹는 그 식사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푼과 포크도 사용법이 정해져 있고 먹는 순서와 그런 것이 까다롭게 정해져 있죠. 이것은 바로 그것이 예절과 예의, 규범, 결국은 윗사람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존중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싹수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싸가지,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싹수 없는 사람을 일컬어 싸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자, 막대 먹은 자식, 망할 자식.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윗언을 무시하고 주변 사람을 모르고 나의 충족만 채울 줄 알고 주변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우리가 망나니, 막된 사람, 망할 자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선배나 윗사람을 섬길 줄 알고 예의와 규범을 잘 지키고 조직의 규율을 잘 준수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인정받는 것이죠. 인정받는 것이죠. 사장님한테도 인정받고 조직 선배들한테도 인정받고 동료들한테도 인정받는 것이죠. 당연히 잘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식사의 절이라는 것이 혼자 먹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혼자 먹는데 무슨 예의절이 있고 혼자 먹는데 누구를 배려하겠습니까? 잘 되는 집안은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잘 되는 집안의 9번째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오늘까지 해서 잘 되는 집안의 9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적 성공의 근본은 바로 집안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마무리된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요. 잘 되는 집안의 9가지 특징을 이제 마무리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되는 집안은 가훈이 있습니다. 꼭 반드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훈은 지금 적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 되는 집안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10시, 11시에 무조건 주무시고 5시, 6시에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집안이 일어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잘 되는 집안의 거실에는 TV가 없고 소파도 없고 그 자리에 책장과 테이블과 의자가 있습니다. 책을 읽고 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차를 마시고 이런 문화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가족 간의 훈계나 지시가 아닌 진정한 풍성한 대화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우자 간의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로 노력하려는 그런 대화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신앙이 있어서 일요일 아침이 바쁩니다. 여섯 번째, 환경이 좋은 동네에서 삽니다. 일곱 번째, 부부 간의 부모 자식 간의 가족 간의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좋은 언어 문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가족 간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도움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아홉 번째, 정기적으로 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9가지 중에서 현재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 몇 가지가 될까요? 다 한꺼번에 하실 수 없지만 도전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9가지 덕목 중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큰 돈이 들어가서는 환경, 그 집에 관련된 것 말고는 사실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시청자 여러분의 의지와 결심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것인데 이 9가지 덕목의 특징은 한 방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꾸준한 협조와 노력이 있으면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는 거실에 떡하니 그 명문가의 기풍이 풍겨나는 가훈이 있고 모든 가족들은 항상 10시, 11시 이전에 항상 잠들고 아침에 5시, 6시에 일찍 일어나서 기상하고 또 거실에는 TV나 소파가 있는 게 아니라 책장과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서 그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가족들이 모여서 풍성한 대화를 나누고 주말에는 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종교단체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미사를 드리거나 그런 행사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나들이 나가죠. 그 다음에 좋은 동네 살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서로 돕고 사랑하고 같이 모여 식사하고. 자,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죠. 사실 이것은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70년대에는 이러한 그 풍경들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요새 2만 부를 넘어선 이후부터 이 저성장 국면이 빠진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이유도 있었겠죠. 저는 가정의 이런 올바른 문화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67년대 이런 대가족 문화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열거했던 것들이 비교적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6.25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밑바닥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5, 6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된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런 다복한 가족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인데 어느 날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싱글이 늘어나고 독신남, 독신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가족 문화가 파괴되면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성장률이 멈춘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도 판단하고 진단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도 가장 중시하는 게 가족 문화거든요. 가족 문화가 만약에 성장률에 걸림돌이 된다면 왜 가장 최고강대국인 미국에서 가족 문화를 중시하고 지금도 그런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할까요? 바로 이 가정이 바로 서야 개인이 바로 서고 결국은 사회와 국가 경제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집안이 잘 되어야 사회가 튼튼해지고 사회가 튼튼해지면 결국 나라가 저절로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잘 되는 집안의 9가지 덕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권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긴 시간과 그 계획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때 어느 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집안은 주변으로부터 신망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명문가의 집안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집에 항상 행복과 안녕과 훌륭한 집안으로서의 깃들과 그 모든 기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